다음은 대선 주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도 굉장히 바쁩니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이 대선 주자의 경우는요, 단순히 한 곳에 있지 않고 양쪽, 서울도 부산도 다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예비 주자들도 정치 미래를 걸고 뛰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름들이 쭉 나와요. 한 분씩 보겠습니다. 이낙연 선거 지휘하며 전국 유세. 그러면서 꾸짖대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읍소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재명 지난달 박영선 후보 만나며 뭐 우회 지원을 했다, 이런 평가 받았죠. 휴가 내고 김영춘 후원에도 찾았다. 자, 안철수 단일화 후에 매일 지원에 나섰다. 매일 굉장히 바쁘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정권 교체 후에 100번, 1000번 외칠 것이다.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맡아서 좋아하던 술, 담배 끊었다. 뭐 각오를 다졌다는 거죠, 지금요. 여기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볼까요? 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레이스 걸린 이낙연 반등 기회를 얻게 될까? 따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또 기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대권 주자로 꼽히는 두 분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 토요일의 사전투표에 유권자 20.5%가 참여해 역대 재보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 호응에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치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지면 아무도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기울어져 만들어진 고랑에 고인 물은 반드시 썩듯이 과도한 독과점 권력 또한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이제 잘못된 세력에게 잘못 건네진 국민의 권력을 회수해야 합니다. 투표를 통해 거짓과 위선의 시대를 끝냅시다. 자, 두 분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한 명씩 좀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하람 변호사.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굉장히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부산도 다녀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새로운 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 야권 단일 후보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자, 이게 맞는 분석인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거는 일정 부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신 행보를 보면 예. 차후에 야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예.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야권 단일화 국면이 끝나고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면서 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약간 이제 뭐 돕는 신용만 하고 외국을 가거나 뭐 또 그냥 조금 예. 이렇게 흉내만 내시지 않느냐. 단일화 전에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전망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예상을 보란 듯이 예. 정말 거의 뭐 본인이 후보인 것처럼 예. 서울, 부산을 본인 조개구이- 선거처럼 한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본인이 어떤 정권 교체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또 뭔가 스스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뭔가 정치력이 좀 더 올라왔구나라는 느낌을 주려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평가도 저희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얘기를 먼저 꺼내고 예. 비록 최종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야권 단일화 국면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나름대로 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뭐 뛰는 모습까지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 것은 아쉽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력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존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수이겠으나 예. 윤석열 총장이 뭔가 어떤 이유로든 대선 레이스에 합류하지 못하게 됐을 때 결국은 본인도 야권 내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예.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어필하면서 한 번 더 본인의 순간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걸로 보입니다. 장해찬 평론가 보시기에는 안철수 대표의 대선 야권 단일 후보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당, 뭐 합당 얘기 또 나오잖아요, 지금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사실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선거가 있는데 이기고도 지는 결과가 있고요. 예. 졌는데도 이기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 경선에서는 졌지만 예. 사실은 이 단일 후보 됐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정치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졌는데 이긴 거다, 지금. 네,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 변호사도 말한 것처럼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오가면서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열심히 유세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의힘 관계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수 야권의 어떤 유권자들 또한 보수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 또한 안철수 달라졌네. 안철수 참 괜찮네. 이 백의종군하는 게 참 감동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단계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시금 이 조바심을 내고 서두르면 예전에 과거에 그 정치력이 낮았다고 평가받았던 안철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차기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겁니다만 일단은 단일화 경선에서도 오세훈 후보에게 패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당을 합당하는 이 과정에서 대선에 대한 욕심을 너무 일찍 드러내게 되면 아니 서울시장 선거 경선도 졌는데 대선 또 나오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네요.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향은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하게 되면 예. 중도와 보수가 연합하게 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 통합되는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당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지금 보수 야권이 당면한 예. 가장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선 이후에 차기 당대표나 당의 지도부로서 충분히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고 안철수 대표의 이 물리적 나이를 고려해봐도 예. 1년 뒤에 이 차기 대선이 아니라 차차기까지를 생각하면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갔을 때 본인이 그동안 많은 노출했던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예. 이 새로운 안철수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원하면 차기에도 뛰어들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유세한 이유, 목표나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당하려는 목표가 자기 대선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또 정치 한번 더 해보려고 저러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예. 열심히 한 게 다 도루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절대 조바심을 내선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장해찬 평론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장기 투자라는 소리 같으네요, 지금. 콕 차고 적금 붓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라. 지금 뭐 그 말씀 같으네요. 당장 뭐 눈앞에 당장 모아서 이렇게 뭐 탈 생각하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지금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안철수 후보가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기사에서도 과연 이 앞으로 재보선 뒤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물음표를 지금 찍어놨죠. 김경민 전 의원께서는 재보궐 선거 뒤에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주자로서의 이낙연 전 대표의 운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4월 7일 예. 내일 저녁 때 밤 시간쯤에 나오겠죠. 승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예. 승부와 함께 그 표의 격차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라는 걸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패하더라도 네.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패할 경우의 격차. 그럼 이기면은 뭐 그건 더 이상 말할 거 없고요. 이긴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일단 뭐 아주 승기를 차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질 경우의 격차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서울의 격차가 만약에 크게 날 경우, 작게 날 경우, 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해서 전혀 다른 이 선거 이후 상황이 전개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5월 9일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차기 당대표만 뽑는 이 원포인트 전당대회가 2달 뒤, 지금 이제 2달이 안 남은 거죠. 이제 뭐 선거 지나면 한 달 정도입니다. 그렇죠. 한 달여 정도가 남는 건데 이 5월 9일 전당대회도 역시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혀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없고 또 예. 하나는 제일 더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책임론 문제가 나올 겁니다. 패배할 경우에 책임론. 이길 경우에 누가 공을 세웠냐. 이게 그 책임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졌을 경우에는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네. 된다는 거죠. 뭐 때문이고 누구 때문인가가 나올 텐데 지금 뭐 이기게 된다면 뭐 승기를 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질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필연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러 가지 팩터를 우리가 쭉 보면 예. LH가 1번일 거거든요. 진다면 LH가 1번인데 예. 지금 LH가 분명히 이 LH는 오래된 문제거든요. 이게 LH가 생긴 게 60년대에 생긴 거고 물론 예. 통폐합은 MB 때 됐지만 예. 예.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고 이 문제는 사실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수사가 실제로 진행된 적도 있었고요. 그 수사에서 뿌리를 뽑지 못했지만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장난질을 하는구나라는 걸 국민 대부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게 다시 또 3기 신도시가 나오면서 지적이 된 문제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LH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한간에 돌아다니는 소문과 당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는 대단히 많지만 예. 하나로 지금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LH 문제를 따지고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이슈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김상조 실장의 문제도 있었고 박주민 의원 등등 예, 의원급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나올 거고요.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은요. 이 선거 결과를 놓고 여든 야든 국가 의제에 대해서 사회 정치 의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고 토론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으뜸으로 나올 건 사회적 통합 문제, 분열의 문제, 치유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여든 야든 똑같이 직면하게 될 정치 현실이고 국가 현실이 될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대권 주자들의 운명,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운명이 결정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재보궐선거의 결과도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에 불거질 여러 가지 원인, 이 선거의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금 이슈 이런 걸 또 어떻게 다루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 재보궐선거 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방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했을 때 서울, 부산 둘 중에 한 곳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 수 있을 거고요. 하나만 이겨도, 하나만 그리고 이겨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둘 다 지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3% 이내로 들어왔다. 표차가 3% 이내 혹은 이른바 이제 2% 이내 박빙이다. 박빙에 석패를 했다. 이러면 과거 오세훈 대 한명숙의 대결 때처럼 그때 선거 때 한명숙 후보가 패했습니다만 이후에 몸값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역시 이낙연 전 대표도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대패했다. 이랬을 때는 이낙연 후보로서는 사실 이낙연 후보에게 책임을 다 묻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정세균 총리가 지금 사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언론들은 그렇게 사실상 전망을 하지만 기정사실화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만약에 사임해서 당으로 예. 돌아온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세균 총리가 대선의 뜻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의 뜻을 보이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도 많이 겹치고, 그다음에 온화하고 뭐 통솔력이 강하다, 융화에 강하다 이런 뭐 캐릭터도 겹치고, 게다가 또 당내에서 조직력도 어느 정도 갖춘 상태단 말이에요, 양쪽 모두. 예. 그렇다 보면 근데 또 당 바깥에 있는 당 바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로서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경쟁자까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일 밤이겠죠. 8시까지 이제 재보궐 투표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이후에 뭐 바로 이제 개표가 되면은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자정 가까이 되면 그래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렇다면 그때 과연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일지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